사각격 승인 설명을 했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 쉬는 시간에 활력은 넘칩니다. 시험이 한 200일 남은 것 같아요. 학원 분위기는 되게 좋습니다, 지금. 거의 뭐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얼굴 표정도 좋고, 통상적으로 예전을 보면 지금 정도 50자가 깨지면 얼굴이 혈색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혈색도 좋고,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지금. 자, 1번. 여긴, 뭐죠, 욕인지 칭찬인지, 뭐죠. 자, 1번. 사각격 승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봐라 했습니다. 세대별 전용 면적이 30, 도생이네요. 도생 중에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그죠? 50세대 이상을 짓고자 할 때는 전용 면적이 얼마? 30 이상이면, 진입도로 폭이 몇 메다요? 6m 이상이죠. 이럴 땐 30개가 아니고 몇 개? 50개 이상일 때 사각격 승인을 신청한다. 맞네요. 자, 이번에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랍니다. 10만 이상이면 누구요? 도지사. 기억해야 돼. 누구라고요? 도지사. 특광 대도시는 공통. 됐죠? 전체 세대수가 600 단지에서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600개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죠. 단지를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구역의 주택 건설 호수하고 세대수 규모를 주택 건설 규모로 산정해야 되겠죠. 분할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따로따로 착공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30개를 갖다가 이상을 안 넘기려고. 그러니까 25개 받고 나중에 또 25개 받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25개로 봅니까? 합쳐서 봅니까? 합쳐서 보죠. 이 경우 분할해서 할 때는요. 주택 건설 기준이나 주택 부대 복리시설 설치 기준을 정해야 해서는 전체를 갖다 뭐로 본다? 하나의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공구별로 분할하고 시행하는 공구별 최소 공급되는 세대수는 몇 개는 돼야 돼요? 공구 안에서는 몇 개? 300개. 공구 사이 경계선은 몇 메다? 6m 이상의 폭으로 경계를 띄워야 되는 건 맞는데 공구 안에서는 200개가 아니고 몇 개? 300개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단독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국장이 사각격 승인을 받는 경우를 모두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하고 주택공사지 지방공사는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인데 국장이 지정 고시는 했지만은 330만 이상은 돼야 되고 균형발전이나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데 국장이 뭘 벌었다? 지정 고시했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국장한테 가야 되겠죠. 지방공사가 공공이 지분 50을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뭐를 지을 때?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국장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국장한테 사각격 승인을 받는 경우는 디귿하고 리을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유사 문제죠. 사각격 승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국가하고 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들어오면 되는데 안 되죠. 국장한테 사각격 승인 받으려고 그러면 지방공사 나가야 됩니다. 사각격 승인 신청이 들어왔죠. 그러면 사각격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사각격 승인권자는 얼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습니까? 60일이죠. 사각격 승인 대상으로 정비법에 따르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할 때? 셀프 방식으로 개선 사업을 할 때는 30개입니까? 50개입니까? 50개 이상일 때 사각격 승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이 문장이 완벽하네요. 그 다음에 사각격 승인을 받고자 한 자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사업으로서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해서 소유권입니까? 권원입니까? 권원이죠. 단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사업에서 조합주택의 경우에는 95% 권원이 아니고 뭐요? 소유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착공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착공합니다라고 신고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사람한테 착공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계획 승인 내준 사람이 가가 5년 안에 착공한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년 안에 안 하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한테 착공 신고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몇 번? 3번이다. 4번 공구별 분할입니다. 공구별 분할의 경우에 사각격 승인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틀린 걸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번 공구별 분할의 경우에 전체 세대수가 몇 개? 600 맞죠? 이번에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지을 때
사학객 승인권자에게 가서 뭐 받는다? 사학객 승인을 받죠. 몇 개? 사학객 승인 몇 개? 공급으로 분할하면 사학객 승인이 2개입니까? 1개입니까? 1개. 사학객 승인 1개. 사학객 승인은 단지별로 받으니까 단지가 2개면 2개인데 단지는 1개잖아요. 그죠? 하나의 단지에서 공구별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맞죠? 사학객 승인 받는다. 맞다. 그 다음에 공구별로 사학객 승인을 받으면 최초 공사를 지나는 공구에서는 사학객 승인 받고 나서 몇 년? 5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착수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네? 공구별 사학객 승인의 경우에 최초 공사를 지나는 공구 왜 짜봐야 돼. 공구에서는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 하나로서 몇 년?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사학객 승인을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사용검사권자한테 가서 사용검사를 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여러분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 1번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 허가를 받았을 때 맞죠? 그 다음에 소유권 분쟁인데 소송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빼고를 합니다. 소유권 문제가 뭐로 생겨야 돼요? 소송. 둘이 카톡으로 싸우는 거는 문자로 싸우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아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매도 청구권. 사학객 승인에서 문제가 나오면 매도 청구권이 제일 탑입니다. 탑. 시험에서 지금까지 사학객 승인 문제가 수십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문제 중에서 매도 청구권이 나올 때가 가장 빈도수도 높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꼬우기가 제일 쉽습니다. 매도 청구권. 우리 이제 공부에서 매도 청구권의 핵심이 이제 주택법에 있는 겁니다. 자, 들어갈게요. 1번.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에서 소유자 확인이 곤란합니다. 소유자 확인이 곤란하니까 누구야? 나카무라. 지금쯤 되면 툭 건드리면 바로 나와줘야지. 나카무라. 그러니까 뭐 수업을 갑자기 처음 듣는 사람이 나카무라 이러면 무슨 수업이야 이러는데 우린 다 알잖아. 그러면 나카무라가 나타나면 나카무라가 있으면 나카무라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번 이상 공부하고 30일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가 되는 대상 대지로 본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내지는 주택인데 그걸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토지를 적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적산주택, 적산가옥이라 이야기하거든요. 3일 전인가 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용산에서 적산 토지가 있었는데 용산에 재개발을 하는데 그게 시가로 한 40억 정도 된대요. 그죠? 근데 그 소유권이 아직까지도 나카무라 이름으로 남아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소유권을 갖다 넘겨받아가지고 했답니다.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 그게 이제 문제라 이 말입니다. 문제. 왜냐하면 지금 해방되고 몇 년이 지났어요? 올해가 80년 아이가. 진짜 왜 그러노, 진짜. 얼마 전에 80년 그 광복 축제도 했잖아요. 80년. 그러니까 해방동이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올해 연세가 80입니다. 80. 그분들이 연세 80이에요. 80. 80년이 지난데 불구하고 그런 토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자체들이. 다 잘라야 됩니다, 그거. 심각한 일이죠. 그걸 아직까지 가만히 놔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지금. 그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지금 지금 우리 토지가 전산망이 돼서 안 됐어요? 됐죠? 그 전산망 두드리면 다 나오는 건데 그걸 갖다 일을 갖다 안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런 토지들이 아직까지 제법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것 안 봤나? 혹시 보신 분 안 계시나요? 공부만 하구나. 근데 공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2번. 중요한 가이드. 그래서, 요걸 이야기합니다. 사업체는 주택건설 대지 중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 건물은 매도 청구 못 합니까? 합니까? 그죠? 있죠? 매도 청구, 건물을 남겨도 무죄라고.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소유자하고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협의하죠. 몇 개월 이상? 3개월. 90% 이상 권한을 확보하면 권한을 확보하지만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뒤에 문장을 살리려고 그러면 앞에 90%가 아니고 몇 프로? 95%죠.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3분의 2 동의를 받는데 반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야 되고, 뭐하고 똑같냐면 재건축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7번도 매도 청구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2번 한번 볼래요. 자, 80% 이상 권한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확보한 하면 대지 중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 딱 길다. 야를 한마디로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는데 원주민. N은 매도 청구권이 가능하다. 80% 이상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원주민한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100% 이상 95%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앞에 문제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자, 8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케이스로 한번 바꿔봤어요. 갑은 A도 B시에서 대지 면적이 20만이랍니다. A도 B시에서 대지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단지에서 공급을 분할하는 시행한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합 문제인데 케이스 문제 잘 봐야 돼요. A도 B시에서 20만이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B 시장입니까? A 도지사입니까? 그렇지.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갑은 B시가 대도시가 아닐 때 A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맞네. 이번에 최초 공구 외의 공구에서는 최초 착공 신고한 날부터 몇 년? 2년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죠. 3번 소송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돼서 연장을 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분쟁이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해 줄 수도 있고, 분양 보증을 분양 보증이지. 분양 보증을 받았어. 조심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분양 보증을 받은 갑이 최초 공구에서 5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공사에 5년에 착수하자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분양 보증을 받으면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조심하라고 했죠. 답은 4번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보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그만큼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보다. 그죠? 물론 돌아서면 까먹겠지만은 그래도 잠시라도 그게 어디야? 자, 갑이 최초 공구 외의 공구에서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은 4번에서 나오고 8번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죠. 빈칸에 넣어봐라. 이거는 뭐냐면요, 원래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인데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을 짓거든요. 그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건축허가 받고 지을 수 있습니다. 예입니다.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주복. 그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건축허가 받고 짓습니다. 이게 옛날에 건축허가 받고 짓다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고 건축허가다 보니까 청약 통장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만약에 분양 신청 들어오면 선착순 분양이 돼가지고 TV에도 한번 나왔어요. 3박 4일 동안 텐트 치놔놓고 거기다가 줄 서고, 그 다음에 줄 서는데 알바비가 하루 줄 서주는데 30만 원씩 주고 막 그래가지고 당첨되는 순간에 피가 1억씩 붙고 막 그런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법을 바꿨어요. 이게 한 10년 됐는데 건축허가를 받지만은 통장이 필요하게끔 그 위에 법을 바꿔놨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예배인데 혹시 몰라서 한번 내봤습니다. 몇 세대 미만으로 했어요? 300세대 미만이죠. 어디에 써?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써. 어디는 뺀다? 유통은 빼죠. 유통을 왜 뺍니까? 그렇죠. 주택 건축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이나 어디에서? 준주거지역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역세권에서죠. 역세권에서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다른 말로 하면 주복이라고 불러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물로 건축한다. 이게 법에서는 여러분 주상복합이란 말은요, 법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주상복합은 법에서 뭐라고 쓰냐면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물로 건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당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90% 미만이죠. 그럴 때는 사객 승인에서 만다 제외한다. 사객 승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뭐 받고 짓는다? 그렇지. 건축 허가 받고 짓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객 30개 이상인데 사객 승인이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한번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통합심의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받는 겁니다. 통합심의에서 핵심은 효과는 통합심의를 했죠. 그러면 통합심의 끝난 다음에 재정, 조정, 협의 이런 거 또 하면 돼, 안 돼? 그죠? 통합심의 목적은 뭐냐면 시간을 단축하는 목적인데 통합심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해라, 조정해라, 재정해라 하면 통합심의를 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1번. 사학객 승인권자는 필요할 때는 도시계획이나 건축, 교통, 사학객 승인과 관련된 등에 대해서 통합심의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사학객 승인권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국계법에 따르는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개발행위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할 수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사학객 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면 통합심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심의를 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사학객 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사학객 승인을 하여야 한다. 맞죠? 사학객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사학객 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죠. 그러면 그 사항은 빼고 통합심의를 할 수도 있다. 맞죠? 뭐야 이거 다시 1번 사학객 승인권자는 필요할 때는 도시계획이나 건축, 교통, 사학객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고 사학객 승인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국계법에 따르는 기본계획이 돼. 우와 문제 지가 내고 지가 빠지네. 그죠? 기본계획이 아니고 뭐야?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이나 개발. 이게 기본계획에는 통합심의 사항이 될 수가 없는 게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죠. 그러니까 통합심의 안 거쳐도 돼요. 근데 뭐 관련 사항이면 관리계획, 구속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구속력을 받기 때문에 심의를 따로 거쳐주라는 말입니다. 자, 작년 문제입니다. 사학객 승인 문제입니다. 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은 이렇습니다. 승인받은 사학객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면 사학객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몰라. 됐죠? 몰라지 몰라. 네? 공공시설 설치계획이 변경이 필요하면 사학객 승인의 변경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몰라요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부터 긴장해야 돼. 주택 건설 사업 계획에는 부대 복리 시설에 관한 계획이 포함돼야 돼, 안 돼요?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600개 이상인 단지를 공급일로 분할해서 할 수가 있고, 주구딱개라도 3번이 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동그라미 2개를 딱 씌워가지고 찍을 때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4번에 사학객 승인을 받는 주택공사는 공공이죠. 사학객 승인 받을 때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100% 확보해야 되는데 공공을 확보 안 해도 된다. 맞네.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사학객 승인 변경 승인을 받으면 14일 안에 문서로 입주 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뭐 해줘야 된다?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 현대건설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거든요. 그럼 사학객 승인을 받았어. 사학객 승인이 떨어진 거지. 그러면 입주민들에게 우리가 사학객 승인 받았으니까 곧 착공할 겁니다라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하게 되냐면 14일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시험장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답이 몇 개요? 2개입니다. 답이 2개인데 왜 14일에는 확신이 없거든,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장이다 그러면 2개 중에서 하나를 찍어야 됩니다. 찍어야 됩니다. 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제가 이게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왜 안 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사학객 승인을 변경할 때 변경을 생략하는 경우를 별도로 외운다든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뭐 먼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요거. 며칠 안에 해준다고요? 14일 안에 통보해 준다. 요거는 별도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공부에서는 통보했다라고 하면 이거 하면 며칠일까요? 30일. 둘 중에 한 개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통보해 주는 기간이 며칠이 되세요? 30일이 많던가요? 14일이 많던가요? 14일이 많죠. 30일하고 60일은요, 물어봤을 때 답변해 주는 기간이 30일 또는 며칠이 많다? 60일이 많죠. 통보해 주는 거는 14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2번 들어갑니다. 사용검사. 사용검사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요? 누가 신청해야 돼요? 사업주체가 현대건설이 사용검사를 누구한테 신청하냐면요. 지자체장이 사업계획 승인하면 시군구에게 신청하고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용검사를 신청하는데 사용검사는 신청이 들어오면 얼마나 사용검사를 해주게 되냐면 15일 안에 해줘야 됩니다. 며칠요? 15일. 근데 사업주체 현대건설이 신청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이 뭐 하는 경우가 있더라? 파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현대건설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누가 하냐면 보증인 또는 입주 예정자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파산한 게 아니거든요. 현대건설이 파산한 건 아닌데 현대건설이 정당한 사유, 별다른 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신청 절차를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증인하고 입주 예정자는 당연하고 누구도 가능하더라. 시공자도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심하실 거는 파산했을 때는 시공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면 되는데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검사를 차일피일 미루면 시공사들은 뭘 못 받는다? 공사 대금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공사 대금을 위해서 걔들도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용검사를 안 받으면 주택은 못 써요. 근데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미리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쓰는데? 그러니까 주택은 동별로, 그 주택이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 대지는 구역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끝. 공구별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죠? 사용검사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사용검사 받을 때는 공구별로 받습니까? 단지 전체에 대해서 받습니까? 공구별로 분할하면 나중에 사용검사 받을 때도 공구별로 해야지, 뭐, 그죠? 답은 이거 옳은 것은이죠. 1번 틀렸죠? 2번.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조건이 이행됐어요. 그러면 단지 전체에 대해서 받습니까? 동만 받습니까? 전체죠. 조건이 이행되면 다 받아야지. 근데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미이행되거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해서 전체 단지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그렇게 수업할 때 내가 그랬잖아.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됐다, 미이행됐다. 미이행이다, 미이행. 그러면 동별로 받을 수 있다. 이행이다, 미행이다, 미이행이다. 그러면서 강조를 엄청나게 했죠. 그죠? 이행되면요. 뭐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이 안 됐으니까 동별로 받을 수도 있다. 사업주가 나왔네. 파산했어요. 파산. 시공을 보증한 자가 할 수 있죠. 시공자는 안 되고 입주 예정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검사는 현대건설인 사업주체가 신청을 하는데 신청되고 나서 7일은 건축법이에요. 며칠? 15일. 14일 아니다. 15일. 주택은 동별로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죠. 세대별로 할 수 없나요? 있어요. 주택은 동별로. 그 주택이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 대지는 구역별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나왔죠. 몇 번? 1번. 2번이네요. 13번 들어갑니다. 사전 방문인데 작년에 나왔어요. 사전 방문. 사전 방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기 전에 입주하기 전이죠. 입주하기 전에 하자가 있는지, 싱크대가 제대로 놓여져 있는지, 벽지는 제대로 발려져 있는지, 그 다음에 다용도실입니까? 다용도실에 물이 새지는 않는지 등등을 갖다가 확인해야 돼야 돼요? 해야 되죠. 그걸 누가 하는 게 맞아요? 아니 원래는 옛날에는 사용검사권자가 사용검사 할 때 합니다. 근데 누가 한다? 입주 예정자가 그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더라. 그래서 사전 방문을 보도록 할게요. 언제 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전 방문 언제 하냐면요. 입주자 지정 기간이 있어요. 입주자 지정 기간은 정해져 있겠습니까? 안 정해져 있겠습니까? 정해져 있죠. 주택 공급 계약을 할 때 현대건설하고 내하고 계약서를 쓸까 아이가,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나서 내가 계약금을 낼까 아이가. 그때 계약을 갖다가 25년
8월 30일 날 하잖아요. 그죠? 하면 현대건설이 언제까지 아파트 지어서 줄게.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원래는 계약을 할 때 아파트를 받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선분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먼저 낸다고. 그래서 계약들이 2027년도 9월 1일 날 아파트 줄게라면 9월 1일이 입주자 지정 기간이 돼요. 그죠?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정한 입주자 지정 기간이 있거든요. 그거 시작하는 날 있겠죠? 시작하는 날에 며칠 전까지 45일. 그러니까 봐요. 요걸 여러분들 헷갈려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입주 기간이 있어요. 입주자 지정 기간. 있으면 이날로부터 며칠을 소급해야 돼요. 45일을 소급해가지고 요 전의 날짜 중에서 며칠간? 2일간 사전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전 방문을 하게 되면 사전 방문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 계획은 사업주 현대건설이 만들어주거든요. 그 계획은 언제 하냐면요. 이게 사전 방문이잖아요. 그죠? 사전 방문 개시일, 요 날부터 한 달 전에 계획서를 내요.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특정한 날짜가 있겠지. 전에 이틀이니까 언제인지는 몰라. 이거는 정하면 된다니까. 요게 정해진다니까. 그러면 그 날 중에 이틀을 가가지고 사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전 방문을 했는데 일반 하자도 있고 중대한 하자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일반 하자나 중대한 하자는 둘 다 어떻게 하는 게 원칙입니까? 보수해야지. 하자 보수를 해줘야지. 언제까지? 그렇지. 내가 입주하기 전까지. 내가 들어가서 살기 전까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기간들이 여기에 별도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할게요.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 며칠? 45일 전에 며칠 이상? 2일 이상. 이틀 이상을 사전 방문을 합니다. 방법은요, 사전 방문 기간 시작일, 기간 시작일 내 잡아놨잖아. 요 날부터 몇 개월 전? 한 달 전에 사전 방문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하고 입주 예정자, 여러분들에게 서면으로 만다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2일간 사전 방문을 합니다. 사전 방문을 하면, 그죠? 이때, 이 사전 방문할 때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 계시는 건 모르겠는데,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같이 많이 갑니다. 가족인 것처럼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왜냐면, 그 사전 방문 첫 입주를 누가 하냐면, 소유자가 입주하면 되는데, 소유자가 잔금 맞추려고 잔금이 부족하면, 임대차를 놓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하고 가고, 그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데는 누가 가는 경우도 있냐면, 임차인이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짓말하고. 그죠? 근데 이제 사전 방문을 하는 사업 주체,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신분증을 확인할까 안 할까? 합니다. 신분증 확인 많이 다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엄격하게 안 되면 가족인 것처럼 하면 뭐 모르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제 누가 같이 가냐면 제가 본 사례는 소유자가 안 가니까 안 되니까 소유자, 그 다음에 임차인, 그 다음에 중개사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가더라고. 뭐인 것처럼 하고. 그렇죠. 가족인 것처럼.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요구할 수도 있나? 자, 그래서 사전 방문 결과 하자겠다고 판단되면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데 사업 주체는 중대한 하자는 언제까지 끝을 내야 됩니까? 사용검사 전까지. 그 밖의 하자 중 전유 부분은 그 밖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가 아닙니다. 전유 부분 조심해야 돼. 전유 부분은요 언제까지 하면 인도하기 전입니다. 인도하기 전. 그리고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를 해줘야 됩니다. 전유 부분 조심해야 돼. 전유 부분은 언제라고요? 인도하기 전까지. 전유 부분이 중대한 하자라 언제까지? 사용검사 전. 중대한 하자가 아닐 때 인도하기 전입니다. 조치 계획 만듭니다. 하자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수립한 사업체는 기간 중 7일 안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조치계획을 문서로서 알린다. 조치계획에서 몇 개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자를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계획이 되겠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입주민들은 눈에는 이제 소유자 눈에는 전부 다 하자로 보입니다. 벽지도 삐뚤하게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싱크대도 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3의 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입주에 요청하는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사용검사권자에게 이거 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고,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한테 물어봅니다. 자문을 받는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바로 품질점검단이 나옵니다. 품질점검단은요, 아파트를 원래 짓겠다라고 한 내용이 있죠. 그럼 그대로 지어진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점검단은 어디에 운영하는 거냐면 시도에 운영합니다. 사전 방문을 하고 나서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 운영할 수가 있고, 품질점검단이 그 아파트 품질이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품질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품질 점검단에서 품질을 점검합니다. 해가지고 시도한테 내지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이 아파트는 원래 얘들이 짓겠다라는 대로 지었네요 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럼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가 옛날부터 얼마 안에 2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거 2년은 여러분들 공부를 해봤겠지만은 요거 품질점검단이 가지고 있는 품질점검 결과뿐만 아니라, 그죠? 주택법에서는 뭐 광고라든지, 그죠? 이런 등등에 대한 보관들을 갖다 전부 다 몇 년 동안 합니까? 2년 동안, 사용검사로부터 2년 동안 보관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다 2년입니다. 다 2년. 그 다음에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결과에 대해서 사업주체 의견을 듣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수, 보강,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데, 중대한 하자는 다 똑같네요. 사전 방문에서도 중대한 하자는 언제까지 끝나라고 했어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까지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충격음입니다. 진짜 문제가 많았죠. 그죠? 바닥 충격. 지금도 이것 때문에 다툼이 많은데, 이 바닥 충격음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성능 등급 인정 기간입니다.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을 인정하는 게 있는데, 인정하는 기간, 지정 및 취소. 이걸 누가 합니까? 국장이 지정합니다. 국장은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 등급 인정 기간을 뭐할 수 있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있으면요, A라는 업체가 바닥 충격음을 만드는 자재를 만드는 업체한테 인정을 해주라라고 인정 기간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받은 성능 등급 기간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식이면 전부 다 취소할 수 있다가 이거 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사유는요, 이거 말고도 사유가 몇 개 있거든요. 나머지 사유는 취소하여야 한다가 이거 할 수 있답니다. 나머지 사유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입니다. 이건 제품입니다. 제품 취소인데,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기간이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식으로 인정을 받았죠. 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식은 전부 다 뭐네요? 취소 사유네요. 그런데 취소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전부 다 거짓 기타 부정한 방식. 됐습니다. 그다음 높이 하나 볼까요?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mm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래브 두께가 일반보다는 뭐예요? 높죠? 자, 제 한번 봐봐. 네, 한번 봐봐.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그러면 층과 층 사이에 이렇게 슬래브를 합니다.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원래 보편적으로 하면요, 이게 200mm거든요. 만약에. 근데 얘가 250mm로 더 두껍게 하는 거야. 그죠? 만약에. 그러면 원래 200mm로 했을 때 아파트 전체의 높이하고 250mm로 늘렸잖아. 그럼 50mm가 늘어났거든요. 한 층당. 이게 20층짜리 아파트면 얼마가 늘어납니까? 50mm가 20층짜리 아파트가 되면 20개가 늘어났잖아. 그럼 이유는 1m가 늘어나잖아요. 1000mm니까. 아이가. 그죠? 그러면 높이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래브 두께가 250mm 이상으로 바닥 구조를 시공했죠. 그러면 높이는 그대로 두고, 이 아파트 높이 100m로 딱 묶고 놨어. 100m 안에 지어야 돼. 그러면 사업주체가 층과 층 사이의 슬래브를 좀 두껍게 해가지고 층간소음을 없애려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완화시켜줍니다.
몇 프로 올려? 15%입니다. 15%. 115니까 15%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성능 검사 기준인지 기관 비용. 이거는 비용을 막을 수 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국장이 내는 게 아니고 국장이 비용의 일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 성능검사 기관의 성능검사 인정 결과가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 자, 요 아파트는 인정 등급이 통과됐습니다. 소음을 충족했습니다. 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게 언제까지 알려주라는 얘기입니까?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러고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 충격업이 얼마를 초과하죠? 49dB를 초과하죠. 그럼 시끄럽다, 안 시끄럽다? 시끄럽다 이 말입니다. 그 시끄러운 기준을 갖다가 얼마로 잡았냐면 49로 잡아놨습니다. 49. 그럴 때는 보완, 시공, 손해배상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이 재작년, 작년 신설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자, 문제 풀어보면서 할게요. 사전 방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13번이죠. 이것도 잘못됐어요. 문제가 틀린 것은 아니고 뭐야? 네, 옳은 것은으로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밑에 해설은 맞습니다. 해설은 틀린 이유를 다 적어놨어요. 1번 사전 방문을 주택 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자 지정기간 시작일 며칠 전? 45일 전에 며칠 이상? 2일 이상을 하는 게 맞죠. 사전 방문할 때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 방문 계획의 제출. 사전 방문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은요. 사전 방문 기간 시작일로부터 소급해서 몇 개월? 1개월 전까지 해서 계획을 내라고 했죠. 사전 방문 결과 중대한 하자. 중대한 하자는 언제까지 끝내라고 했습니까?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죠? 전이나 대통령령이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에 정하는 날로 하되 사용검사를 받고 90일 안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뭐 해야 된다? 노력한다라고 대통령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중대한 하자 외의 그 밖의 하자입니다. 여러분, 그 밖의 하자는 전유 부분은 언제까지 하라고 해서 제가 그렇죠. 사용검사가 아니었죠. 인도받기 전,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 전. 그 다음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인 현대건설은 사전 방문 기간 종료로부터 14일 안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문서로서 뭐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됩니다. 며칠입니까? 14일 아니고 며칠? 7일이던데요. 그 다음에 사전 방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년 문제네요. 틀린 것은입니다.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틀린 것은. 사전 방문한 입주 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막을 수 있다. 요청할 수가 있겠죠. 사업자는 사전 방문을 주택 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사전 방문 지정 기간 시작일 며칠 전? 며칠? 그죠? 며칠? 1. 틀렸네요. 그죠? 60일 전에 하루가 아니고 45일 전에 이틀 이상을 실시해야 되겠죠. 사전 방문을 할 때 사전검사권자에 대한 사전 방문 계획의 제출은 사전 방문 기간 시작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전까지 계획을 내야 됩니다. 하자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사람은 7일 안에 하자 여부를 확인해서 통보해 줘야 되고 보수공사 등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체는 종료로부터 역시 며칠 안에 7일 안에 조치계획을 만들어서 뭐 해야 된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품질점검단 들어갑니다. 사업주체로부터 사용검사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은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 몇 개 이상일 때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300개인데요. 200세대가 아니고 몇 세대? 300세대. 품질점검단은 어디에서요? 시도에서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기간 또는 제품은 누가? 국장이. 그래서 200개가 아니고 몇 개? 300개. 사전 방문에 따른 품질점검 요청받은 시도는 방문기간 종료로부터 10일 안에 품질점검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품질점검하도록 하고
3번에 품질 점검자로 제출받은 점검 결과를 사용검사에 나로부터 몇 년 이상 보관하라고 했습니까? 2년 이상 보관하죠. 4번에 사용검사권자는 점검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하자했다고 판단되면 보수 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되고, 사용검사권자는 점검 결과 중대한 하자는 언제까지 끝내라고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됩니다. 자, 바닥 충기금 들어갑니다. 바닥 충기금 성능검사 인정기간이 있고요. 인정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하고 기간이 달라요. 시도는 아닌데, 바닥 충기금은 누군데요? 국장 아이가? 시도가 아니던데. 시도는 틀렸죠. 공동주택, 바닥 충기금 차단구조 성능 등급 인정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인정기간의 지정은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합니다. 틀렸죠. 바닥 충기금 성능 등급 인정기한이 거짓 나왔네요. 거짓 기타 부정한 방식은 전부 다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이거 돼야 되겠죠. 하여야 한다. 그래서 부정한 방식으로 충기금 성능 등급 인정기한으로 지정을 받으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인정기간은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이 됐어요. 그럴 때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사유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식. 판매를 다르게 했어요. 이상한 유통 경로를 그랬더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유, 거짓 기타 부정한 방식 말고는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하거나 시공이 됐어요. 그럴 때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콘크리트 두께가 250mm 이상으로 두꺼워지는 바람에 높이는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몇 프로까지 완화시켜줍니까? 115%.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높이를 완화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리고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했는데 경량 충격음이 몇 데시벨을 초과할 때는 보완, 시공, 손해배상 몇 데시벨? 49데시벨입니다. 49데시벨이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지는 쉬는 시간에 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이버에 물어보지 마세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광고가 뜨기 때문에 광고를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GPT한테 물어보세요. GPT. 17, 18은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17, 18은 안 봐도 된다. 공급으로 들어갑니다. 공급. 자, 공급에서는 공급 정책이 있고요. 주택 공급의 정책, 그 다음에 공급 질서. 정책은 3개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 정책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분상,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지역. 그 다음에 공급 질서는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공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매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전매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전매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파트에서 메인 기타 주택 공급이 있는데, 그게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르는 임대주택,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검사 후 말소 등기로 인한 매도 청구 소송, 이런 기타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공급은 한 2개 정도, 2-3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리부터 좀 해드릴게요. 자, 입주자 모집부터 한번 볼까요?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우리가 신문에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고를 내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근데 승인을 받는데 누구는 승인을 안 받냐면요. 공공은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조심해야 돼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지방공사가 주택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OX, X. 이 승인을 누가 해주냐면요. 시, 군구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즉 행정청 막내, 깡패 막내가 하기 때문에 공공은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해석을 하면 고로 누구만 승인 받는다? 민간만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그리고 복리시설은 승인을 안 받고 상가입니다. 상가는 뭐 한다? 신고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이 공공은 승인 안 받는다는 문장이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지문으로. 그러니까 문장 읽을 때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꼭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감자재 목록표라고 있거든요. 마감자재 목록표는 별게 아니고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했던 마감자재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입주했을 때 쓰는 마감자재가 옛날에 달라가지고 분쟁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죠? 근데 목록표를 모델하우스에서 했던 목록표로 갖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쓰는 마감자재하고 실제 입주했을 때 쓰는 마감자재하고 다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목록표를 시군구한테 제출하면 시군구는 사용검사가 끝났죠. 그날부터 몇 년 이상 보관한다? 2년 이상.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보관하는 것은 전부 다 몇 년? 2년. 언제로부터? 사용검사일로부터. 그 다음에 제품의 품기,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부도 파산이 나가지고 그 제품을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했던 마감자재하고 똑같은 마감자재를 사용을 못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동급 이상으로 설치해야 되겠죠. 동급 이상. 그럼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알려주겠습니까? 우리한테 알려주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샤시가 처음에 모델하우스에서는요, KCC, 모델 남바 837 쓰기로 했거든요. 방음, 그 다음에, 단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자외선도 차단해준다, 이래가지고 신제품으로 837을 쓰기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제품이 품기, 그 다음에, KCC가 부도, 등등의 사유로 제품 생산을 못해. 그러면 동급 이상으로 바꿔주면 돼, 안 돼? 바꿔서 LG 하우시스로 바꿨다니까? 그럼 그걸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죠? 누가 궁금합니까? 그래. 그러니까 누가 통보한다? 인제 통보한다니까. 누가 통보하는 게 아니고. 그죠? 시군구한테 통보한다, 이런 내면 다 틀리핀다고. 조심해라, 이 말이지. 시군구는 궁금해한다, 안 궁금해한다? 그럼 이런 거 통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파트가 주변에, 그죠? 단지가 지금 건축되는 게 58개가 있는데, 58개 전부 다 통보해주면 귀찮아. 그게 귀찮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맞죠. 그 다음에 표시 광고 제출 의무. 그러니까 아파트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보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몇 년? 2년. 똑같네요. 전부 다 사용검사 2년입니다. 사업주체가 광고를 하면 그 사본을 주택 공급 계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시군구한테 제출하고요. 시군구는 사용검사일로부터 몇 년? 2년간 이를 보관하고 여러분들이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어디에 두냐면요. 시군구에 둡니다. 어디에 둔다고요? 시군구에 두는데 뭘 하냐면요. 분양가 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분양가격 관련, 돈 관련해서 심사를 하는데 분양가격이나 발코니 확장 비용의 적정성, 그 다음에 기본형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그 다음에 분양가격 공시를 하거든요. 공시 내용의 적정성. 분양가 우리가 공시할 때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타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공시하거든요. 그 공시한 게 적절한지.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 관련해서 이거 있죠. 공공택지에서 주변 시세보다도 80% 미만이면 거주 의무기한이 5년. 그죠? 그 다음에 민간 택지에서 주변 시세보다도 80% 미만이면 반값 아파트면 3년. 공공택지인데 80에서 100 사이면 3년. 기억나시죠? 그럼 거주 의무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도 80% 미만인지 80에서 100 사이인지 주변 시세를 잡아야 될까, 아이가? 그래서 주변 시세,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관련 인근지역 주택 매매 가격 산정을 제대로 했는지, 그 적절한지를 분양가 심사위원회 평가합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관련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받은 분들은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택 구입할 때 여러분들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는 거 아시죠? 주택을 새 아파트든 아니면 기존의 아파트든 소유권을 취득하잖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는요, 1종이 아니고 2종 채권이라고 했어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얼마를 매입할지 매입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평가를 합니다. 1종이 아닙니다. 몇 종? 2종입니다. 2종.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네. 2, 3년 됐나? 그때는 주택법에 뭐가 있었냐면요. 국민주택 채권이 주택법에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은 주택법에 채권이 하나밖에 없죠. 주택 상환사채밖에 없는데, 그때는 국민주택 채권이 우리 시험 범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야가 법 개정을 하면서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지금은 공부를 안 하는데 그때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도 시험에 잘 내가지고 막 외우고 막 했었는데 그거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뭘 한다? 심사를 한다. 그리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는요, 언제 구성하냐면 사학객 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20일 안에 설치합니다. 며칠요? 20일. 며칠? 20일. 20일. 그리고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죠. 그러면 심사 결과에 따라서 시장구수구청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구속력이 있는 단체다, 없는 단체다? 있다. 왜냐하면 시군구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요거 심사 내주면 안 된다. 분양가격이 너무 턱없다, 높다,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시군구는 승인 못 내줍니다. 구속력이 있는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공급 질서가 나오네요. 주택 공급 질서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매 제한을 못 쓰는 게 있습니다. 전매 제한을 못 쓰는 게 아니고 전매를 하면 안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세 개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저희 알지고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임대받고 주택만 분양받는 게 있거든요. 알죠? 이것도 전매가 안 됩니다. 음식 반값 앞으로 받는 거고, 그 반의 반값으로 받는 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대통령령이 일부 정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파트가 지어지면 전매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는 사학객 승인을 받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만약에 아파트를 공급받잖아요. 그죠? 이것도 전매 제한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전매 제한에 적용을 받는 게 6개입니다. 6개. 6개인데 4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2개만 기억하면 되겠죠. 거의 4번과 5번이겠죠.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을 갖다가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몇 년, 1년, 3년, 뭐 등기할 때까지 뭐 등등이 나와 있는데, 전매 제한의 기산점이요. 기산점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전매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옛날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2년, 3년. 뭐한 날로부터?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 공급되는 절차를 좀 알면 좋은데, 자, 한번 보실래요? 청약을 넣잖아요. 그죠? 경쟁률이 100대 1. 그럼 뭐가 돼요? 당첨이 되죠.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당첨이 되잖아. 발표했다니까요. 9월 1일 날 발표. 24시에, 00시에. 당첨자가 된 거지. 뭐 한 날이에요? 입주자로 선정된 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약 기간을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며칠의 유예기간을 많이 주냐면 일주일 정도를 제일 많이 줘요. 7일. 계약금이 어떤 데는 10%, 어떤 데는 20%, 어떤 데는 무이자 융자. 계약금조차도 융자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면 계약금도 융자를 해서 계약을 하게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입주로 선정된 날은 며칠입니까? 9월 1일이잖아. 계약은 며칠 날 해요? 9월 8일부터 9월 15일이니까. 근데 갑이 501호가 9월 10일 날 계약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제발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한 2번 했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제는 안 합니다.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에. 얼마나 다행이고 내년에 또 해준다는 게. 자, 옛날에 법 조문이 어떻게 되셨냐면요.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2년, 3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언제부터 1년이냐면요. 처음에 법 조문을 만들 때는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즉 9월 10일부터 1년 동안 전매가 안 돼요. 됐습니까? 계약 체결부터 1년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약 체결한 날짜가 401호는요. 언제 계약을 하냐면요. 돈이 없어가지고 9월 15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1001호는요. 미리 돈을 준비해가지고 9월 8일 날 계약을 해버렸어요. 요 날로부터 1년이라니까 501호하고 401호하고 1001호하고 나중에 입주해가지고 세 명이서 차를 마시는데 전부 다 전매 제한의 만료일이 다 달라요. 뭐한 날이 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2년, 3년을 계산하니까 날짜가 다 다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미쳐버리냐면 공무원들이 미치는 거예요. 왜? 야가 계약 체결일이 9월 10일이니까 1년이라 그러면 내년 9월 9일이 만료일이거든요. 근데 9월 5일 날 계약을 해빈 거지. 그건 불법 전매예요. 그럼 처벌 조항이 된다니까요. 그럼 공무원들은 100일로부터 1000세대를 다 확인해야 돼. 각 언제 계약했는지를.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럼 중개사도 힘들어. 물어봐야 돼. 언제 계약했습니까? 계약서 들고 오세요. 라고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계약하면 안 됩니다. 근데 중개사 입장에서 빨리 빨리 사인하고 싶을까, 아이가? 왜냐면 하루 지나면 마음이 바뀌거든요. 집에 가는 순간에 마음이 바뀐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법이 개정이 돼요. 뭐라고 바뀌냐면 계약 체결이 아니고 계약 체결 가능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야도 9월 15일 날 했는데 언제 계약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야가 1001호가 9월 10일 날 계약을 했어도 언제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9월 8일 날 다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바꾸어요. 이렇게 법을 바꾸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9월 8일하고 입주로 선정된 날하고 며칠에 공백이 있냐면 일주일에 공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날부터 전매가 안 되니까 요 날은 전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불법 전매가 피의를 받고 막 팔고 막 시장이 이때 요동을 치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입주로 선정된 날이 9월 1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9월 1일 날 00시부터 5천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9월 2일 날 7천, 9월 3일 날 8천, 9월 4일 날 1억 5천 이런 식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삐더라. 그러니까 팔고 나가삐더라. 팔고 나가는데 불법이 아니다. 왜? 언제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꿨어요. 입주로 선정된 날. 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같은 날 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일부러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기간이 2개 이상이면 긴 기간을 정해야겠죠. 뭐 이럴 수 있죠. 얻은 데가 2개 가지고 이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정했다. 그럼 분상이 전매 제한이 길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짧은 게 아니고 뭘 정한다? 긴 거. 전매 제한 기간 안에 해당 주택에 대한 등기를 내버렸어요. 그러면 등기 한 날에 전매 제한 기간은 지난 것으로 간주해집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전매 제한 기간이 그죠? 5년이에요, 5년. 근데 3년 6개월 만에 등기가 돼버렸어. 그럼 1년 6개월 남아있죠? 하지만 등기가 되는 순간에 전매 제한 기간은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났다. 그래서 이때 등기는 어떤 등기를 말하는다니까 대지를 제외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둘 다를 등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등기해도 아무 상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최근 개정입니다. 이거 4, 5년 사이에 개정됐는데 아직까지 진짜 좋은 거는 시험에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다. 따끈따끈하다. 나올 거다 이거는. 조만간 나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벌칙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그죠? 그래서 벌칙이 얼마? 3년에 3천. 3년에 3천. 근데 얻은 이익의 3배 내지는 회피한 손실이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이익의 몇 배? 3배. 그리고 청약 자격을 제한해버립니다.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자격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요 기간에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되는데, 자, 절대로 안 됩니까? 예외적 사유가 있습니까? 예외적 사유가 있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주택법이나 정비법에서 많이 써먹는 거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하고 전매자주택을 공급받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누구한테 동의를 받으면 돼요? 주택공사 동의로 개정됐습니다. 사업주체 동의였거든요. 근데 3년 전에 주택공사 동의로 개정됐습니다. 주택공사 동의를 받으면 전매 제한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는 팔려고 할 때 누구한테 먼저 팔아야 된다? 주택공사가 우선 인수권이 있고 주택공사가 안 살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일반한테 팔아야 돼요. 자, 이런 조처가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세대원 혼자 가면 안 돼. 전부가 다른 주택 건설지구로 이전할 때, 질병, 취약,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부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전할 때, 전부 다 이게 이전하게 되면 다른 주택 건설지구로 이전한다든지 해외로 갈 때라든지 이럴 때 혼자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전부 다 가야 돼요. 세대원 전부가 갈 때입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양도할 때, 그 다음에 국가자체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으로 경공매가 시행될 때, 경공매, 그 다음에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시군구에서 확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전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의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일부를 배우자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직 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죠. 그럴 때는 팔고 나갈 수 있게끔 출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조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 요 두 개의 사유는요, 배우자에게 일부를 정리하든지 실직 파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거 있죠. 요 사유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거주 의무 기간에서 5년, 3년, 3년, 2년을 거주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규정은 똑같은데 이 사유가 있으면 거주를 한 것으로 본다는데 여기서 요 두 개는 빼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거주 의무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서 주택법에 있는 전매 가능 사유가 포함되는데 요 두 개는 뺀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요거 넣어가지고 문제 만들면 거의 초상집입니다, 이거. 두 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급질서 결혼행위가 있는데, 공급질서를 결혼한다는 것은 여러분 청약 통장 사고 팔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조합원의 지위 금지된 기간 동안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는 지역 직장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그겁니다. 자, 볼게요. 매매 정려 그 밖에 소유권이 변동되는 일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근데 뭐는 괜찮다? 상속과 저당은 괜찮아요. 포인트는 저당의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 안 되냐면 입주 저축증서, 주택 상환사채, 지역 직장 조합원의 지위,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딱지죠. 이런 것들 사고 팔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상속이나 저당은 돼, 안 돼? 된다. 하지만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죠. 했을 때 적발되죠. 지위는 뭐가 되고? 무효.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지위는요, 무효. 지위 취소 아닙니다.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적발됐어요. 그러면 사업주체가 환매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사업주체는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해 빕니다.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갑자기 그 집이 누구 집이 돼요? 사업주체 집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나가라 라고 퇴거를 명할 수 있고, 퇴거할 때는 벌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네. 3년에 3천. 청약 자격을 몇 년? 10년 동안 제한해버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공급 질서에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공급 정책도 좀 볼게요. 3개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자, 분상부터 한번 볼까요? 분상. 분양가 상한제는요, 어디에서는 전면 적용이냐면 공공택지는 전면 적용이죠. 공공택지가 만약에 분양이 되잖아요, 그죠? 공공택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주체는 그 공공택지 자체가 싸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가 아니죠. 그러면 국장이 별도로 막을 수 있다?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국장은 어디에 지정을 하냐면 아무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고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요 3가지 요건을 갖추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요. 어떻게 지정하냐면 주거정책심의에 심의를 거치고, 그죠? 국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시도한테 뭐 듣고 의견 듣고, 그죠? 그러고 나서 국장이 마고 나서 지정을 했죠. 했다는 사실을 공고하고 시군구한테 통보를 해주면 시군구는 입장 모집 공고를 낸 사업 주체한테 분양가 상한제가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할 중에서 어떤 요건을 갖추냐면 12개월간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몇 배가 높아요? 2배. 2배.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2배. 그 다음에 3개월간 거래량이 20% 증가, 3거리 증가. 3거리 증가면 분상. 3거리 감소가 나중에 나오죠. 3거리 감소면 뭐야? 조정지역 중에서 위축지역. 3거리 감소가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3거리 증가는 분상, 3거리 감소는 조정지역 중에서 위축지역 요건. 그리고 청약 경쟁률은 다 똑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투기가지고 조정지역 다 똑같은데 몇 개월간?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몇 대 몇? 5대1. 80여는 얼마? 10대1을 초과하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분상은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만 합니다. 분상은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합니다. 시도는 지정 못해. 분상은 국장만 지정하고요. 투기가일지구는 국장 또는 시도가 하고요. 조정지역은 국장만 지정합니다. 이것도 한번 나왔죠, 시험에서. 이거는 비교 문제를 한번 모의고사를 했는데 문제를 좀 출제를 했는데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대로. 자, 그래서 좀 더 정리 한번 할게요, 이것도. 여기에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택지나 국장이 요건 갖춘 지역에 지정을 했어. 분양가 상한제니까 분양 가격이 뭐하고 뭐로 구성합니까? 건축비가 되는데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에다가 상한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상한을 주는 거예요. 상한. 한이 아니고. 그러니까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더한 금액, 이 상한이니까 그 밑으로 분양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건축비는 문제가 안 돼요. 건축비는 왜 문제가 안 되냐면 국장이 매년 물가 상승률 이런 걸 따져가지고 별도로 공지를 해주거든요. 문제는 택지비입니다. 택지비도 공공택지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공공택지는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을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줘요. 공공택지는 택지를 매입한 가격을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안 쓰거든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 민간택지가 있는데 민간택지는 택지를 매입한 가격을 인정을 안 해주고요. 감정가만 인정을 해줍니다. 감정가만 인정하니까 민간택지, 민간건설회사들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이거 업계약서 안 썼는데 어떻게 믿는데? 그러니까 너한테 샀다 이거. 국가지자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경공매로 낙찰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택지를 매입한 가격이 노출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노출이 돼 있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매입 가격을 인정을 해주는데 매입 가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감정가 120%까지만 공시지가 몇 프로? 150% 범위 안에서만 매입 가격을 인정을 해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금액이 민간 택지에서 택지비 산정의 기준이고 공공택지는 택지를 매입했을 때 그 가격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요, 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분양 가격을 상한으로 묶어놨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얼마인지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 같은 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사업주체가 이거 우리 택지비하고 건축비 합쳐가지고 평당 7,200에 분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걔들이 7,200 하면 7,200 맞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양 가격을 뭐 하게 됐다? 공시를 하게 됐습니다. 상한제하고 공시는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공시한다. 외부로 알린다 이 말이죠. 근데 공시를 할 때 공공택지에서 공시하는 거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시하는 주체하고 항목이 달라요. 공공택지는 누가 공시를 하냐면 적어놨죠. 사업주체가 공시합니다.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몇 개를 공시합니까? 4개를 공시합니다.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4개. 공공택지 몇 자야? 4자라서 누가 공시한다고요? 사업주체가
주체가 몇 개를? 4개를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비용.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공시를 누가 하냐면 사업주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몇 자? 7자라서 몇 개? 7개. 그러니까 아까 좀 전 4개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들어오겠죠. 택지비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비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가 아니고 야는 무슨 공사비?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이렇게 이제 푸는 겁니다. 간접비가 아니고 3개, 설계, 감리, 부대비용 이렇게 해서 풀어서 조금 자세하게 항목을 표시해 놓고 있다. 공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공공택지에서는 누가 공시한다고요? 사업주체가 몇 개를? 4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누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몇 개를? 를 뭐 한다? 공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 싸게 받았어요? 비싸게 받았어요? 싸게 받아가지고 홀라당 팔아버리면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전매제한은 당연하고 전매제한 플러스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 의무가 있어요. 근데 아무 데서나 거주하는 건 아니고 세종하고 수도권만 그래요. 2군데만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상, 그 다음에 세종이 빠졌네요. 세종이 계정으로 빠지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 요 2개는 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정으로 세종은 빠졌습니다. 수도권하고 어디하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얼마 동안 거주를 하게 돼 있냐면요. 언제부터 거주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원래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바로 입주해서 거주를 해야 됐거든요. 작년이구나. 작년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그 아파트 단지 이름이 난 모르겠네. 굉장히 큰 단지였는데, 둔촌동에 있습니까? 네.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정된 거야. 그러면 바로 입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입주하려고 하면 잔금을 치러야 돼요. 잔금이 없어. 잔금을 못 치르는 거야. 어떻게 잔금을 치러야 되냐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든지 뭘 해야 되는데, 대출도 안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묶여 있었어요. 그죠? 통상적으로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금 여력이 안 되면 첫 입주를 안 하죠. 누구를 드립니까? 세입자를 드리죠. 그래가지고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분상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최초 입주가 아니면 입주해야 돼요. 5년, 3년, 2년 동안. 그래서 이걸 풀어놨습니다. 재작년인가 나도 헷갈린다. 재작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바로 입주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몇 년에 입주하면 됩니까? 3년 안에. 재작년에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요 기간 동안 5년, 3년, 2년. 공공택지 반값 아파트 5년. 민간택지 반값 아파트 3년. 공공택지 반값은 안 해요. 3년. 민간택지 반값이 아니죠. 그러면 2년. 5, 3, 3이 하면 됩니다. 5, 3, 3이. 제일 긴 거는 5년, 제일 짧은 거는 3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요, 유예기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는 유예기간을 주고 있죠. 근데 토지 임대부는 유예기간 없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바로 입주해가지고 몇 년간 거주해야 된다?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기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 사유가 뭔데라고 하니까 거기 이런 사유가 있죠. 아까 여러분 좀 전에 전매 가능 사유 기억납니까? 그 2개 조심하라고 했죠. 배우자에게 일부를 많은 거, 정리하는 거.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해서 말 때 실직 파산하는 경우 있죠. 그때도 전매할 수는 있었죠. 근데 그 사유가 이쪽으로 날라와가지고 거주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다만 해외 체류 등 다음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기간은 주택에 망한 것으로 본다.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호부터 7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공사한테 가서 뭐 한다? 확인은 받는데, 자, 첫 번째, 거주 의무 기간 중에 근무, 생업, 질병 취약 등을 위해서 해외 체라든지 근무, 생업, 취약, 질병을 위해서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수도권은 빼고, 그 다음에 특별 공급받은 군인인데 인사 발령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든지, 혼인 이혼으로 그 입주한 주택에 퇴거를 하고 그 거주 의무자의 직계 좀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남은 기간을 계속 거주할 때, 그리고 그 주택이 주택으로 안 쓰이고 1층인데 어린이집으로 쓰일 때, 그때도 거주한 것으로 봐줘요.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이 적용이 안 된 전매 예외 사유 있죠? 다만 논에 배우자의 정려, 실직 파산, 이거는 뭐 한다? 제외한다. 이게 중요하죠. 나머지 뭐 직계 비속이 학교에 거주합니다. 학교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있어요. 그럴 때는 학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준비기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입주를 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데서 임차인인데 임대차 기간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1년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서 들어오면 돼요. 그런 예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기간 동안 살았는데 못 사는 경우 있죠. 그 주택을 주택공사가 사버립니다.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 기간 안에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 주택공사 매입 신청서를 제출해. 누구한테 매입 신청서를 냅니까? 주택공사한테 내야 됩니다. 매입 신청을 하면 주택공사는 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권에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주택공사는 매입할 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주택공사가 매입할 때는요, 그 금액을 만날에 지급한 날에 주택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해 빕니다.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겠죠. 그죠? 재공급 받은 사람이 전매 제한하고 거주 의무 기간이 중요합니다.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돼요. 잔여 기간. 조심해야 됩니다. 새로 기간을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도 얼마 동안 한다? 잔여 기간. 앞 사람이 하고 남은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부기등기, 보존등기하고 동시에 하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원래 있는 거하고 똑같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상이 출제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분상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습니다. 첫 번째, 도생. 두 번째, 경제 자유구역. 세 번째, 관광특구.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그 다음에 공공이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는데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면적이 얼마? 2만 미만.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10% 이상을 임대를 지었어요. 착하다, 안 착하다? 세대수도 작은데 착하죠. 이럴 때는 그 아파트는 분상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주환경 개선 사업이나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분상 적용을 안 하고, 주거 재생 혁신지구 시간은 혁신지구 재생 사업이라든지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런 것들은 분상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